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안녕히 지내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리랑 가락에 흥겨운 춤이 어울렸죠. 아리랑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심금을 올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리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즐겨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든가 이런 곡들이 모든 사람,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끔 그렇게 이 리듬이 멜로디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도 반갑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불후의 명곡에 나오는 파핀 현준과 박예리 두 사람의 아리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파핀 현준, 박예리 두 사람은 부부죠. 그래서 박예리는 우리 국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파핀 현준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대 춤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 속에 뭐가 모여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고전과 현대가 만나고 있죠. 고전과 현대가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가 지향할 수 있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 그 다음에 고대와 현대. 이것이 통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성,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런 데 신경을 쓰시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문화 철학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2장 뉴미디어 시대의 인문학, 사이의 인문학, 소통과 공감 속의 아름다운 어울림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예, 텍스트를 받으신 분은 이제 제 2장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요. 지금 사이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인문학은 이제 사이의 인문학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이의 인문학은 소통과 공감 속의 아름다운 어울림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어울림, 이제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자주 나오겠지만 이제 오늘 그 이제 맛을 이제 보게 될 테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인간이 위기고 인문교육이 문제다. 이건 뭐 지금 더욱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인간이 위기고 인문교육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저는 한국, 동아시아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념, 인간관, 그 인간관을 되새겨보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간을 사회존재라고 봤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그것은 이제 관심, 인정, 사랑받기 위해서 이제 사회학이다.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있으면 이제 들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관계와 소통, 이 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아버지의 이메일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를 가지고 이 주제를 조금 이제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레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를 가지고 공감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개만 했죠. 오늘은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 보죠. 그래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제 어느 학자는 타인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공감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말의 우리가 바로 지금 이건 서양학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말에 우리의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말에 우리라고 하는 낱말 속에 지금 현대의 서양 철학 학자들이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그쪽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진작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다루고요.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바로 그런
밑바탕 속에 이제 아름다운 어울림입니다. 나와 남이 함께 어울려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이제 여기서도 나와 남, 어른, 우리. 이것들이 다 우리말인데 여기에 철학적인 깊이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를 먹먹하게 하는 사건들이죠. 이거는 제가 이 PPT를 만들고 이 본래의 글을 쓴 것이 2014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는 거하고는 이제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40대 엄마가 2살짜리, 4살짜리, 6살짜리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40대 가장이 아내와 3딸을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지도 약 먹고선 죽으려고 그랬는데 자살 미수를 끝쳤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제 그제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존속살인 또는 비속살인, 존속살인은 자기보다 학렬이 높은 사람을 죽이는 게 존속살인이고요. 비속살인은 자기보다 학렬이 낮은 사람을 죽이는 걸 이제 비속살인이라고 해요. 존속, 비속 합쳐서 그걸 결국은 가족상해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족상해 살인 사건이 5년보다 2배는 늘었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PPT에서 찍은 이거는 참 우리를 슬프게 한 이야기죠.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송파에 사는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자살이 계속 1위였어요. 그러다 1위였다가 지난 7월에 1위 자리를 면했어요. 왜냐? 자살 숫자가 줄어서 면한 건 아니에요. 우린 자살 숫자는 여전히 예전에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위가 된 거는 OECD 국가에 새로 가입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가 우리보다 이 자살률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우리가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소위 말하는 금메달을 따왔는데 리투아니아가 등장하는 바람에 금메달은 양보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슬픈 현실, 아직도 우리는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리투아니아 빼고 예전에 우리가 1위 했을 때 2위하고 차이가 이거는 배 이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 뭡니까? 자살. 예전에 우린 자살은 안 했어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생존의 법칙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명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라는 하늘의 절대 명령이라고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온갖 모욕 당하면서도 살아남아라. 복수하는 거는 살아남는 거다. 라는 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의 지상 명령으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가족 상해 사건, 그 다음에 자살, 이것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선 뭐가 그 밑바탕이 있어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 콘텐츠 개발한다고 그럴 적에 많은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는 게 효문화를 들고 일어났어요. 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는 충효를 다시 살리자 뭐 이랬었죠. 그래서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자는 빼고 이제 효문화만 살리자라고 했는데 그 효문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비극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 지금 서양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관계다라고 해서 가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족이 가장 끈끈한 유대였는데 어느 순간 이 가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런지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거기에는 그 밑바탕에는 잘못된 인문교육이 있는 거죠. 인문교육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의 자살률이 이게 또 세계 최고잖아요. 애들 자살률이 세계 최고죠. 그 다음에 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은 이제 사회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 희망인가 재앙인가? 기술과 자본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일일 생활권으로 만든 지구촌 시대에 수단과 도구였던 자본이 이제 목적이 되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죠.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들은 이제 끔찍할 정도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그냥 영화의 사례를 들어서 했지만, 괴물이라는 거, 연갓이라는 거, 불편진실이라고 하는 거. 기술과 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인간은 오히려 더욱더 불행해지고 있어요. 우리 행복지수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기술과 과학, 그래서 문명이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이제 더 편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행복지수도 올라가리라고 믿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지금 지구온난화와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호킹 박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서 가장 크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AI죠.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이제 과연 인류에게 축복인가 아니면 재앙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재앙이 될 거라고. 우주의 역사를 150억 년이라고 하죠. 천문학자들은 숫자 가지고 노는데 그 숫자를 이게 크게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강의할 당시, 그러니까 1980년대 당시에는 우주의 역사가 200만 년, 200억 년이라고 그랬어요. 200억 년. 근데 요즘은 어느 학자는 140억 년이라고 그러고 어느 학자는 이제 150억 년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150억 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 고작해 한 20년 지났는데 20년 지난 사이에 이 우주의 나이가 그냥 50억 년이 확 깎였어요. 50억 년, 이게 당진한 숫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고작해 100년인데 이거는 50억 년을 잘라먹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의 가설을 그냥 믿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150억 년의 우주의 역사 중에 인간이 등장한 건 언제? 인간이 등장한 건 빨리 잡아야 200만 년, 좀 늦게 잡으면 100만 년,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주라고 하는 시계를 달력으로 만들어서 이제 365일짜리 달력으로 만들면 인간이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냐?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 마지막 땡 하는 순간에 인간이, 우주의 마지막 땡 하는 순간에 인간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등장하면서 우주의 진화는 완전히 달랐었어요. 여태까지 150억 년 동안에 지나온 그 진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주론적 진화,
물리화학적 진화, 생물학적 진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식론적인 진화. 인간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진화예요. 인간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그 진화가 이제 우주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진화가 생물학적인 진화를 바꾸죠. 이제 생명체 마구 조작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이제 그야말로 전부 완전히 조작된, 유전자 조작된 거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오래 못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이죠. 그 다음에 화학, 물리화학적 진화, 물리화학 완전히 다 바꿨잖아요. 새로운 원자, 분자 만들어내고 원자 실험, 분자 실험 하고 그러잖아요. 물리화학적 진화도 인간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주론적 진화까지도 인간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태양까지도 이제 조사하러 간다고 뭘 보냈어요. 그 인간이 무서운 게 그건 거예요. 150억 년에 이 우주는 전혀 변화 없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인간이 등장하면서 모든 자연의 질서를 지금 헤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니체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이라. 인간이 없었으면은 지금 150억 년 동안 우주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해 왔잖아요. 앞으로 또 150억 년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인간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진화는 이제 그 궤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는 21세기라 그러는데 22세기, 23세기 또 새천년을 지금의 형태로 맞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이 지구를, 우주를 망치려고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 교육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간 교육,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사회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 교육으로 시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기점에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인간 교육이 변했는데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는 모든 게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 서양에서의 인간 교육의 변화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바꿔버렸죠.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그 인간 교육을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 교육이었어요. 그것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그런 심신 합의를 추구하는 파이데이아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오면 로마 시대에 등장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컬처죠, 컬처. 컬처가 라틴어 꿀뚜라에서 나왔고 바로 이 로마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연을 경적하여 재배하듯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갈고 닦는 인문교육을 로마 시대에서는 추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로 오면은 중세 시대에는 이제 신중심 또는 신앙 중심의 교육이죠. 그래서 믿기 위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으로서 인간을 훈육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이제 순례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라틴어로 호모 비아토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달라지죠. 그런 신중심, 신앙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인간성애로 교육하자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문교육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이게 후마니타스예요. 라틴어로 후마니타스고 이것이 대학에서의 인문학, 휴메니티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문대학을 이제 휴메니티라고 그러죠.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의 이런 근대 교육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와서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인문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니까 서구 중심의 서구의 문화를 획일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서양 중심의 인간교육이거든요. 이제는 지구 공동 운명체니까 지구 운명 공동체를 결성해야 하는 시대적인 운명을 안고 이제 글로벌 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글로벌 인문학의 한 제안으로 사이의 인문학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양에서 인문학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 하면은 서양의 꽃, 휴머니티를 따온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동아시아에도 인문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도 서양만큼의 오래된 인문학 정통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문 전통입니다. 조선 초 정도전은 주역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은 하늘의 문이이고, 그러니까 천문이죠. 천문. 산천 초목은 땅의 문이이며 지문이죠. 시서 예학은 사람의 문이이다. 인문이다 이거죠. 하늘은 기로서 그 문의를 이루고 땅은 형으로서 그 문의를 이루지만 사람은 도로서 그 문의를 이룬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문, 지문, 인문, 천지인 합일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관, 세계관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간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인문교육이 있었는데 그 인문교육의 전통을 서양 철학, 서양 학문이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갖다 버린 거죠. 갖다 버리고 우리 거는 내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서양 것이 좋다고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들어서면서 서양의 인문학자들은 이 근대의 이성 또는 지성, 그러니까 지능 중심의 인간상이 편향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새로운 통합적 인성을 찾아내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서양의 이성, 지성 중심, 그래서 소위 말하는 IQ 중심, 그것이 이제는 감성과 영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감성, 지성, 이성,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통합적 인간을 키우자라고 하는 대로 서양에서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문화인이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감성, 지성, 이성, 영성이 어우러지는 통합적 인간, 그것이 문화인이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성이 강조되는 배후에는 바로 남성 중심적 인간관과 서양 중심적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편향된 인간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반 이상이 여성이고 세계의 70% 이상이 비서구인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인간관이 요구되고 새로운 인문학이 요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도 이제 새로운 인문학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양과 다른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그 대안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대안을 내세우기커녕 계속 서양에서 만들어낸 인간관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말로 제가 강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잘 몰라요. 제가 강의할 때는 가장 잘 나가는 배우가, 여자 배우는 안젤리나 졸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공감이 될 거예요. 남자 배우는 브래드 피트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도 했죠.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러면은 여자들은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데, 동아시아 여자들, 한국의 여자들이 자화상을 그리는데 또 안젤리나 졸리 앞에다 놓고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좀 얼굴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남자들은 브래드 피트 갖다 놓고 그거에 따라서 자화상 그리고 얼굴 뜯어고치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게 학문이고 철학인 거예요. 철학은 바로 어떤 상이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데, 우리의 인문학, 우리의 철학에서는 바로 서구의 인간관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게 모르게 서양의 얼굴 갖다가 모델로 하고선 거기에 맞춰서 뜯어고쳐라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서양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는 방법에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실장님,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핀란드 교육에서 한번 보죠. 그 핀란드. 잘 보셨습니까? 이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소련의 근원에서 신음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꽤 노력을 해서 뭐 제가 유학 시절에 그 용어가 있었습니다. 핀란디지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핀란도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강조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코리아니지룽, 한국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핀란드화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지금 핀란드는 모든 지표에서 전부 행복지수 무슨 지수 다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요. 우리보다 경제발전 이런 것이 훨씬 늦었던 데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교육의 실정이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텍스트를 한번 보죠. 텍스트 보면은 그 1장 4절에 글로벌 인문학의 시대적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느 기러기 아빠의 자살은 우리 인문교육의 현실에 대한 고발이다. 통계에 의하면 51만가량의 기러기 아빠가 있다고 한다. 자식들 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타지나 외국에 보내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사가 되어버렸다.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해 목숨을 거는 나라. 수능 점수가 조금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청소년. 이렇게 이 땅에서는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과 부모들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고 있다. 인문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다운 됨됨이를 교육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렇게 사람됨 플러스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됨을 어떻게 규정하며 그에 맞가진 교육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실행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육계는 인간교육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뺨치게 온갖 과목들이 갖춰집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공부 외에 몇 개의 학원을 전전하며 과외 공부에 시달립니다. 온통 교육에 둘러싸여 지내는 아이들이 정작 중요한 사람 됨됨이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점수 올리기 위한 공부고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공부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좋은 점수에 목을 맵니다. 삶의 목적이 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반성해 볼 때입니다. 늦지만 이제라도 다시 인문교육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구촌 시대 글로벌 인문학을 전망해 보며 우리 현실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지금 우리 인문교육의 위기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는 전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지금 대학이 위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진작부터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알 수 있었던 거. 근데 아무도 손을 안 쓴 거예요. 아무도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임기 5년 안에 벌어지지 않을 일이면은 손을 안 쓰는 거예요.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100년 대계면은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세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이 교육을 위한 뭐 교과과정 발표회지 뭔지를 보면은 100년을 내다보긴커녕 지들끼리의 과목 싸움하면서 2, 3년도 안 내다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세요. 뭐 고친다고 그래 놓고 크게 말은 해버리고선 결국 아무것도 안 고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이 이게 너무 공룡처럼 커진 대학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지금처럼 좋은 대학 가려고 머리 싸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은 좋은 대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서울공학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50몇 개, 60몇 개 다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2025년쯤 되면은 100몇 개의 대학이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 빤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 거기에 대학에 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딸린 경제적인 파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와르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작 내다봤으면서도 아무도 손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닥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인간에 대한 교육, 그것은 대학교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그 전에 유치원. 지금 핀란드에서 보다시피 거기는 어떻습니까? 벌써 초등학교에 인간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문학은 동서양을 망라하고 인간다움 됨됨이를 교육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의 핵심은 사람됨 교육입니다. 사람됨을 어떻게 규정하며 그에 맞가진 교육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실행하는가가 제 관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인간은 사회 존재라고 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관심, 인정, 사랑받기 위해서 사회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제 미디어 현실입니다. 현대인의 미디어 현실. 그걸 저는 이제 사회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회 세상. 지금은 모든 것이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사회 세상을 우리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새 세상입니다. 사이의 줄임말이 새죠. 새 세상.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세상은 뭐가 주도하는 세상이냐면 스마트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나는 통계해 보니까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이 걸려갖고 이제 한국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5천만 시대에 들어섰답니다. 5천만이랍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5천만은 이동통신 가입이 어려운 그야말로 미취학, 하동, 초고령층 등을 제외하면은 국민 1인당 하나의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열어주는 새로운 미디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의 피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게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공익 광고를 틀지 않습니다. 아마 전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아마 포기를 했나 봅니다. 짧은 공익 광고 동영상이었는데 그걸 한번 보죠.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문명.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요즘은 안 하죠.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폰이 옆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인간이 바보가 된다.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현존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매체학자 맥루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구가, 그러니까 미디어가 우리의 세상을, 현실을 구성한다라고. 그래서 미디어의 현존은 단순한 현존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구성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인터넷 살인 보수 진보 회원이 온라인에서 이념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칼부림을 했다는 그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 세상이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맥체학자 맥루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에 의한 인간의 자기 확장은 필연적으로 자기 마비 내지는 자기 단절을 초래한다 라고 경고한 거예요. 미디어는 인간의 자기 확장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또 일편 자기 단절, 자기 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끼는 인간의 손,
선의 기능에 대한 연장이죠. 확장이죠. 그런데 이 도끼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다른 쪽에 일종의 선의 기능이라든가 다른 그 도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이 결여가 생기는 거예요. 마살 맥루한이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호주에, 그러니까 예전에 호주에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호주에는 이 문명의 이기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쇠도끼가 없었대요. 쇠도끼, 새로 만든 도끼가. 그런데 선교사가 쇠도끼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쇠도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호주의 세계관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여태까지의 쇠도끼가 아닌 도끼는 무거운 도끼이기 때문에 남성이 활용을 하고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던 것이 이제 쇠도끼는 작고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맥루한은 바로 이러한 예를 들면서 미디어, 그 도구라고 하는 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바로 세계관을 바꾸는 도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기들은 인간의 뇌와 중추신경의 확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자기마비 또는 자기단절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인간 신체 한 부분의 마비나 단절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마비나 단절과 연관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는 재밌게 그랬죠. 인간은 이렇게 완전히 돼지예요. TV, 미디어가 만들어주는 현실, 그걸 그냥 받아 처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디어가 만들어준, 제공하는 현실, 그것이 진짜 현실인 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인터넷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요즘 SNS가 유행하니까 뭐 어제 중국에서 그런 기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12살인가 13살 먹은 애가 SNS에 루즈를 진하게 바르고서 나타나서는 우리 엄마가 죽었다 라고 그러면서 이것 좀 널리 알리면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죽은 것도 자기를 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제 모처럼 나한테 무슨 사건이 생겨서 사람들한테 관심 끌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나도 좀 알리고 덕분에 좋아요 좀 많이 받으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인 거죠. 사이세상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주체. 저는 서양 철학의 역사,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는 한국도 이제 서양의 그런 문화사적인 흐름에 통용이 되니까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고대에는 실체의 시대였어요, 실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실체,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것이 철학의 가장 큰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본질론, 존재론이 가장 큰 철학이었죠. 그런데 근대로 오면은 중세는 서양에서는 철학의 암흑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철학은 아예 없었다라고 봐서 중세는 건너뛰어요. 그래서 중세 천년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철학의 암흑기. 어쨌든 중세는 건너뛰고 이제 근대로 오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인식론적인 전환이 오면서 실체가 주체로 바뀌는 거예요. 주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의 본질이 실체인데 이제 근대로 오면은 인간만이 주체고 나머지 모든 것은 객체, 대상인 거예요. 주, 객의 도식으로 분리되면서 인간이 자기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자리에 들어서는 거죠. 이것이 주체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로 오면은 저는 이제 현대로 오면은 이제 다른 편에서는 바로 매체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매체의 시대. 기호의 시대죠. 이미지의 시대죠. 모든 것이 이런 영상으로 대치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편에서 본다면은
이제 하나의 주체가 아닌 문화권만큼 많은 주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호 주관성, 상호 주체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말로 그것을 이제 서로 주체, 홀로 주체, 근대는 홀로 주체의 시대였다면은 홀로가 서양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현대로 오면은 서로 주체, 모든 문화권들이 다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로 주체 시대에서 강조되는 것, 이것이 사이입니다, 사이. 그래서 바로 이 21세기는 저는 이제 사이의 시대라고 보는 거죠. 이 사이에서 힘의 갈등과 충돌, 집합, 이정교배, 융합, 통합이 이루어지며 변화와 변환이 전개가 됩니다. 문화는 사회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연, 사물, 사태, 사건, 인간, 사회, 민족, 나라, 역사, 세계, 우주, 신적인 것, 신성과 소통하는 행위와 거기서 지어지고 꾸며지는 그 산물입니다. 서로 주체와 관계, 상호 인정과 공감, 이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사이와 관계의 그물망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는 시점에 인간의 독특함도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물망 시대입니다. 그 그물망 시대에 인간도 이제 그물망의 그물코 사이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뉴미디어 시대의 인간을 이제 사이 존재로 보자. 그래서 앞으로 이 얘기는 이제 계속이 나올 겁니다. 사이를 이으며 사이로 존재하는 사이 존재. 라틴어로 인테르에세라고 저는 명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빔 사이, 때 사이, 사람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간, 시간, 인간, 천지간 우리한테 낯설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최소한도 500~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봐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이것은 싹 사라져 버리고 요즘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사전에서 나오는 게 다 뭐예요? 이성적 동물 이렇게 나와요. 더 이상 우리가 가졌던 인간에 대한 이미지는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속에 결로 간직되어 온 인간관을 오늘날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그 사이가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사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공부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찾으면 돼요.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서 찾아서 정리했지만 사이, 그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이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그런 거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죠. 때 사이. 시간과 시간 그 때 사이가 그 사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장소의 가운데로서의 사이. 즉, 빔 사이죠. 그 다음에 물건이나 사람의 사이. 그래서 사람 사이죠. 그 다음에 틈, 관계, 아우름 등 이런 것들이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4가지 사이가 이 사이 속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에서는 개인으로서의 나와 너의 관계라는 의미와 함께 개인으로서의 너와 나의 다름과 차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사이라는 표현에서는 너와 나 모두를 아우르는 더 높은 차원의 포괄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이의 동사형은 사이하다 있습니다. 이 사이하다는 사이에 들어서서 서로를 맺어주다, 중매하다, 중개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이 존재로서 사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친구 사이하자. 사이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이는 그 사이를 거리가 아닌 가까움으로 만들면서 존재함을 뜻합니다. 사이를 이어주는 도구, 미디어와 그것이 보여주는 현란한 사이 세상에 현혹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이 가짜 현실에 우리의 진짜 현실을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하다라고 하는 것과도 가까운 것이 이제 우리말에 통하다, 소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 사이를 연결을 짓고 거기에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말에서 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도 사전 찾아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감을, 그래서 서로 잘 알물, 서로에서 서로의 소식을 알림을, 정을 통함. 이것이 통함의 첫 번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힘없이 트여 있음을, 어느 쪽으로 이어져 있음을, 그래서 서로 말이나 뜻을 주고받음. 그 다음에 글의 앞뒤가 막힘이 없음을, 특별하거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관계를 맺음을, 막히지 않고 잘 흐르거나 움직여 나감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동사로도 쓰여서 중간에 다른 경로나 과정 따위를 거침을 뜻하는 거예요. 통하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의 통하다는 반파로 보죠. 소가 하면은 막힘이 없이 통하는 거죠. 사이는 그 자체로 있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존재자의 만남과 교리를 중요한 본질적 차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사람은 사이 속에서 사이로서 사이좋게 사이를 만들며 존재합니다. 이 사이하다는 무엇보다도 통하다를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이하다의 뜻을 정리를 하면 사이하다는 관여하다, 참여하다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맺다, 서로를 이어주다, 가깝게 만들어주다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중매하다, 중재하다, 중개하다를 뜻하지요. 그야말로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이 사이하다. 그래서 사이하다의 개념하고 소통의 개념하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사이존재의 소통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